네, 지금부터 도시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상을 주제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re going to begin our first session under the title of Re-establishment of the City Role and its Future Vision. Well,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the keynote speaker of the session, who is Professor Feniowski Penamora from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Feniowski Penamora will 지금부터 페뇨스키 페나오라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성과 연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페나모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디오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상으로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페나모라 교수님 편하신 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께서 이 행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박 교수님께서는 저와 오랜 지인이기 때문에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스마트 시티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회식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이 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혁신도 나오고 또 기업가 정신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중심들을 여러 가지 대부분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과 연결성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상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대부분의 한국의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또 초청도 받고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에 대해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건물이나 혹은 인프라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도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도시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있으시죠. 그 기관들만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여러 규격들을 만들어내고 규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설계를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우리가 확신시키고자 싶었던 것은 가장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업자 그리고 또한 설계업자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됐고 또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초점들을 하였고요. 그런 설계를 통해서 그들의 엔지니어링, 그들의 건물로서 그들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테니까 오늘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평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쫓겨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빌딩 새로운 공사가 생기게 되면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구조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되면서 쫓겨나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나도 그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도시의 문화는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고 한 것인지 또 탄력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상호 운용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이런 기본 원칙들을 우리가 먼저 이념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신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 현재 많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연을 환영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청정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방법, 방식 등을 보면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항상 더 환경을 더 환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것만 좋아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사람들이 격리돼서 오랫동안 아파트 안에서만 있다 보면 자연이 그리워지고 또 자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자연과 연결되고 또 어떻게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자원과 연계되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대응성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들도 많이 있죠. 사고라는 것이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가장 먼저 이 재해가 났을 때 긴급 구조대로 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리의 도시를 지원하고 또 보호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한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해도 잘 하여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입각해서 활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어떤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서로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커뮤니티의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디에서 그 소스가 오느냐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를 어떻게 기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 가장 펼쳐져 있는 것이지만 문화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묶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요소로서 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극대화된 것이긴 한데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논의를 할 때 또 박문수 교수님께서 함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피로도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잘 관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도시 주민으로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또한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최종 그 순간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중요합니다. 결국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안하고 빠르고 지속 가능하고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운송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송 체계가 있어야만 연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가져가서 공유를 하는 것이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자전거를 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전거를 잘 갖고 있다면은
아무렇게나 놓게 되면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두느냐가 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티이겠는데요. 또 이전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는데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상호 연결성에 의존을 해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께 만나고 계시죠. 제가 정말 한국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활동성, 역동성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서 많은 부분들의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 도시를 좀 더 현명하고 빠르고 또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들진 않지만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편향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본 원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항상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원의 사용의 지속 가능성, 회복 가능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 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환경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후 적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 정신 건강 특히 중요하고 운송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뉴욕시의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거기에서 기본 원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자인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DOE 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뉴욕시에서 만들어냈었고 2010년에 처음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때부터 디자인 엑셀런스를 시행을 해서 공공 건물과 인프라가 항상 이런 건축의 우수성, 설계의 우수성을 표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본 원칙들을 모두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형평성, 회복성, 정신건강 등등 모든 내용들이 기본 원칙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설계자, 엔지니어, 하도급 업체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 어떤 것인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원칙에서 자연 자원을 어떻게 책임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자재들을 우리 사용할 때 우리의 생태계에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갖고 있는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동네와 연결될 것이고 통합될 것인가, 커뮤니티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모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탄소 배출량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물의 스마트한 사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다음의 자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 문제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 소비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설계하고 우리에게 제공된
툴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현재 우리에게 가져 있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현재 기본 툴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머신러닝과 또 물의 현명한 사용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설계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에 가시면 하이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옛날에 철도가 올려져 있었던 곳을 더 거의 25년 동안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로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교로 만든 것이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걸 사용하는가를 보여주었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더러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객으로서 이 하이라인에 와서 걸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기념되고 지원되고 또 다시 이제는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커뮤니티 자산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두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었죠. 그다음 소방국이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개의 건물, 구조 건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전문화된 것입니다. 소방국 건물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환기, 공조 그리고 기계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활용들을 잘 함으로써 입지나 혹은 접근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건물 2개는 소방국의 교육 훈련 시설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스마트 시스템 사용, 스마트 도시 개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모두 함께 소방국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탄력성에 대해 좀 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질 때 훈련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훈련이 더 중요하며 또 어떤 것들이 가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부주의하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들이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우리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안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가 굉장히 많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수관계 문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로 인재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여야 이 인재를 막을 수 있는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어떤 성곽처럼 요새처럼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소방국이 있는 건물 주변의 동네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 상호 연결성이 된다는 것이 이 개념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인프라나 혹은 나머지 공동체의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이러한 자원들과 시설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산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또 교육을 받고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들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구 등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프라의 모든 건물들, 저 질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들, 구민들의 또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술 문제에서도 이러한 처음 재난이 났을 때 출동하는 대원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효율적인 특정 사건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탄력성 자체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프라, 그러한 건물들은 커뮤니티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택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 사무실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떤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택단지가 어떤 보호책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탄력성 있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떤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네에서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이 회복하고 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커뮤니티의 적응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쉽게 말해서 리틀 아일랜드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완전히 이 리틀 아일랜드 이전에는 무시가 되어 있던 간주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풍이 있을 때 500년 만에 최악의 폭풍과 비가 왔을 때 이 수위가 엄청난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우리가 했을 때 이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들이 고려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지역사회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이게 리틀 아일랜드에서 구현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로어 이스트 사이드를 어떻게 폭풍우가 왔을 때 그리고 폭우가 왔을 때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난이 없는 평시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주민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고 그렇게 모임으로써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평시에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커뮤니티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야외에 모여서 공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다 세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해서 이러한 포용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생각하지만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학교도 같이 가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도 잘 만들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그리고 초세대 다양한 세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모두 끼치고 이러한 세대 간의 연결이 있고 또 응집성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모두가 어떤 사회 발전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사회 연결성과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개념은 도시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인들을 우리가 환영한다라는 느낌, 모두를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단순히 환영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축하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이용을 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100여 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관성을 찾고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또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요. 스마트 시티 기술들과 스마트 시티 개념이 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언어를 쓰는지도 파악을 하고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 그 사람들이 속했던 원래 문화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편하게 느낄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하나의 사회적인 기업이고 사회적인 객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시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원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 개념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가능한 게 무엇이 있나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어떤 것들은 상업적으로는 가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신선식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지침들 그리고 어떠한 가공식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만약 마련되지 않아 있고 서비스가 없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역사회에는 아마도 상업적으로 가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적절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자본들 그리고 캐피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도움이 되죠. 코로나 때 많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죠.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지만 이러한 기술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한데 종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적어도 이 초대를 이루는 인프라는 이룰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이것이 계속 앞으로 향상이 되면서 향후 10년 이후에 있을 스마트 시티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발이나 기술을 도시에 도입을 하면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사가 지워진다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문화나 그 정체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새로운 경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자산들을 여전히 기념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뉴욕시를 보면 이주자들의 이미 그 커뮤니티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마을들의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들의 구조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즈가 계속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과거에 그 지역에서 샀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계속해서 축하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또 새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갖고 있는 정보들, 이들에 대한 정보를 포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지원과 또 평등하고 적절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기 있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플라서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플라자 테라스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도미니카의 이주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린 마켓이라든지 여러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이 공급이 부족한 푸드 데저트라는 곳에 이러한 식품 시장을 열어서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공공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공급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도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커 아일랜드라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이 뉴욕에서 또 구석 지역에 있었고 과거에 감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웃에게 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수감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같이 그렇게 이 사회에서 포함시키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이 벽을 한번 허물어뜨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의 수감 시스템, 감옥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평등하게 수감 시스템 자체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이 형을 마쳤을 때 사회로 다시 더 잘 통합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감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이 자연과의 연결을 또 최대화할 것인가도 하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다시금 자연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공원과의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야외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렇다 보면 빛공해나 소음공해 그리고 알러지 요소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이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오염 빛공해나 알러지 원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죠. 라스트 마일 연결성을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개선을 할지 또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최근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공공공간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걷도록 했고요. 또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 대신에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했습니다. 새로운 그린 루프를 구축을 했던 제비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건물 옥상을 녹화를 함으로써 이곳에서 사람들이 신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도시 중심에 있는 센터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찾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신체 활동도 하게 되고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살아난 거죠.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적인 차분함을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경각을 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살다가 이러한 자연 녹지에 들어가면서 긴장을 풀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교통에 있어서는 체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티모덜 교통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통 체계와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통하면 좀 더 원활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교통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일어나고 도착 시간이 일정치가 않거나 표지판을 보기가 어려워서 사용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또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예를 들면 열차 시스템을 좀 더 정확하게 유지를 하는 등의 그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 대한교통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풀컨 센터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풀컨 센터는 교통센터입니다. 이 교통센터는 사람들과 교통 모두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 역을 통과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새로 여기에 추가가 된 부분이 모니한 트레인 홀 그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여기선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 펜역에 원래 기존 공간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 펜역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인데요. 이 부분을 그 접근성을 개선을 함으로써 이 장소가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단순히 교통을 위해서 갈아타는 지하철역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기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설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무선 통신 기술망을 이용을 해서 서로 상호 연결을 개선을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날로그도 계속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합적으로 기술을 다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기술과 아날로그 시스템에 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통을 하고 통신을 해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첨단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통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타임스퀘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과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 빛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념할 만한 일, 축하할 만한 일을 같이 축하하고 함께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뉴욕타임즈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이 이웃 지역을 보시면 뉴욕타임즈 본사와 함께 하나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기본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투명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주변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것 그리고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 그런 설계를 해냈습니다. 디지털 연결성을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해서 브로드밴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인터넷 접근망이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이 공평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 기술에 이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이 편견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편견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물 수질,
그리고 폐수 등등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 또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결국에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삶의 질 개선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업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정책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 이러한 틀을 마련을 해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뉴욕시는 저희 DOT 건설국이나 다른 관련 부분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 체증을 줄이고 또 보다 평등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교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라이드 쉐어링이나 공유 차량 같은 서비스를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공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정책에는 대안 교통에 대한 방안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제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또 평등하게 교통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큰 폭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연결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격차 면에서의 디지털 연결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디지털 연결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기보다 가진 자와 더 가진 자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배워와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더 나은 미래를 그 과거에 있었던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은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를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 원칙, 회복력, 건강한 주거 환경,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 교통, 연결성 그리고 디지털 상호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제 연설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박문수 교수님과의 대담이 이어질 텐데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기꺼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페니모라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대담을 하겠는데요. 서울대 건축학과 박문서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have Professor Park Munso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podium. Please give him a big hand. 앉아서 누르면 되나요? 연극 무대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Hello, I'm happy to part.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대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문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페나무라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오스키 페나무라 교수님은 저희 연구 어드바이저였습니다. MIT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셨는데요. 또한 제가 매우 존경하는 멘토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서는 평생의 지인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정말 이렇게 마주 앉아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말 즐거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났네요. 예, 교수님. 예, 박 교수님. 정말 통찰력 있는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디지털이 발전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교수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같은 생각인데요. 좀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질문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기본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의 선진 사례가 있으실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느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안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띄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간 모양입니다. 어쨌든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셨어야 다 이해가 됐을 텐데요. 죄송하고요. 자, 이제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조연설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인데요. 왜냐하면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는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학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친구로서 친분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께 이렇게 저와 친분을 계속 이어주신 점에 대해서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행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개념을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선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앞서가는 통신 사업, 전기 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도 그 감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한국 내에 정말 많은 산업의 기업들이 이 스마트 산업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를, 세계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좀 느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인프라를 만들 때 노인들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거나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만든 것도 중요한 것이고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를 즐기면서 또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면서 또한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 노인들의 집에서 움직이 없을 경우 경보를 울린다거나 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온도, 습도도 바꿔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있을 경우에 가끔씩 가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하면 이 노인에 대한 케어가 가장 먼저 아마 떠오르실 텐데 이런 것도 역시도 스마트 시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를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싱가포르에서는 과거에 처음에는
빌트인 싱가포르라고 불렸던 그 이름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그룹들,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다른 기술과 정책들이 사용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샘플링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대가 있는데요. 난양공대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리고 창의 공항이 있고요. 창의 또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또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요. 수지를 개선하고 에너지와 그리고 또한 화학물질 소비에 관한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의 예라고 한다면 운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로등에 대한 투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솔루션을 가지고 밝기를 조정을 해서 도시의 외관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량에 따라서 조명의 조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시의 어떤 혈액이 흐르는 것과 같은 기술의 활용인 것이죠. 여기 뉴욕 도시에서는 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 등 즉 쓰레기 처리와 같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런 도시가 어떤 센서링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폐기물 처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흐르게끔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사례들이 스마트 시티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시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가치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데이터이고 그들이 또 개발업자들이 혹은 또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도시에 대한 서비스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서 바르셀로나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센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례인데 교통량뿐만이 아니라 뭐 품질 그리고 소음, 활동량 등도 다 모두 센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 시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또 바르셀로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시들을 얘기해 주셨죠. 풀톤 센터나 모리나 트레인홀 이런 설명을 하실 때 교통에 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모빌리티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빌리티 기술이 향후에 도시 모습을 형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과 시작을 봐야 됩니다.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유명하게 요즘에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의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연결성이 이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라스트 마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대안 자동차, 대안 탈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안적 탈 것들을 우리 사회 안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은 어떠한 원칙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킬 때 이러한 방향성을 먼저 고려를 하는 거죠. 방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것이 기술인 거고요. 사실상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가 우리가 어떤 목표성을 설정하면 모든 기업이나 산업이 이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가 어떠한 정책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미래로 우리가 구현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모빌리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라스트 마일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 탈 것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자동차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드라이버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시가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심,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Next question about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빌리티와 상호 연결성에 관해서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의 요소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형평성, 사회 연결성, 웰빙 연결성, 교통 연결성 등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첨단 연결성을 이룬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도시와 삶의 공간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또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 교수님. 저 이전에 발표하셨던 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15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도 역시 뉴욕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것들을 실행할 것이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5분 거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서비스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문화를 창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유지 보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중에 한 방법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떠한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따라서 어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빌리티, 이동성과 연결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 가정에 주택에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연결성을 고민하시는데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식품 제공 서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필수 서비스들이 사회에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스마트 시티를 가져야만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모두 다 이러한 식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그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업무 공간이 크게 바뀌었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오늘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가 활성화되면서 도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가 미래 도시의 방향성, 미래 도시 발전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미래 도시 발전에 있어서 코로나가 어떠한 과제를 부여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우리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하고 여러
집의 공간의 목적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었죠. 이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집 바깥으로 나가서 도시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 갇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죠. 내버리라 절대 없다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곧 아마도 이 도시 안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의 그 조건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의 좋은 예가 커뮤니티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 공간,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어떻게 우리 도시의 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공간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24시간 내내 작은 아파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로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신체 건강을 위해서 도시 공간을 좀 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신과 신체 건강 개선을 위해서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많지만 코로나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개인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지역사회마다 경험치가 다 다르고 또 반응을 했던 방법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교훈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인풋을 써야 됩니다. 그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 detailed 감사합니다.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다 돼서 이 세션을 마쳐야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와 곧 만나게 되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특별히 페나무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조 강연도 해주셨고 저와 대담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예, 한국에 가서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페리오스키 교수님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문서 교수님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도시라는 것은 훨씬 더 살만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